지금은 11월, 12월은 기초과정이죠. 기초과정. 기초과정은 그냥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만 설명하면 이게 잘 이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론도 같이 설명할 뿐이고, 그래서 이론을 지금 11월, 12월에 다 이해한다는 건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민법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법 이론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용어 익숙해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1월, 12월도 열심히 공부하면 좀 지쳐요. 그래서 11월, 12월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장기 레이스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면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차근히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강의를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월달까지 학원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붙는 것 같아요. 한 90% 이상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접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붙기 힘들겠지만 10월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내년의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올해 좀 쉬었기 때문에. 근데 난이도가 높다고 해도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면 두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뿐입니다. 두세 문제가. 그래서 커트라인이 85점, 90점 이렇게 되면 두세 문제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두세 문제가 어렵게, 아주 어렵게 나와도 당락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 건 그냥 가볍게, 이건 출제한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틀리시면 돼요. 네,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297쪽의 등기사항, 여기서 등기할 사항인 물건,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원래는 민법에서 하셔야 돼요. 민법 물권 파트에서 공부하실 건데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물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는 산출물, 움직일 동자에 재산할 때 그 산자를 써서 움직이는 재산과 두 번째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걸 나눈 것은 로마 사람들이 나눈 건데요. 왜 나눴냐면 그 로마 시대에는 이거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거는 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눈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동산도 가치가 높은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 선박 이런 건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기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움직이는 재산, 가치가 높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이때 이 부동산도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민법에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면 이 토지를 옆에서 보면 여기는 땅속이 될 테고 이게 토지죠. 토지를 옆에서 봤을 때 그럼 토지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전봇대도 있을 테고 나무도 있을 테고 육교도 있을 테고 다리도 있을 테고 기타 등등 이렇게 토지의 정착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 나누는데 토지의 정착물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가치가 높은 요 건물과 그 다음에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눠요. 민법에서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민법에서. 그럼 여기서 공시 방법을 확인해 보면 동사는 공시 방법이 뭐죠? 네? 점이요. 그 다음에 토지는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 건물도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는 두 가지만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라서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떤 것은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등기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하시면 세 가지를 암기하시면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착성. 이 정착성이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이 정착성은 뭐냐면 일정 기간 이상 땅에 고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땅에 고착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 기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건 건물 위의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성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외기 분단성. 그러면 이 외기 분단성의 의미는 뭐냐면 외는 바깥 외자예요. 외부 할 때 그 외자고요. 기는 공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분단성은 한자를 못 외웠어요, 제가. 그러면 외기 분단성은 무슨 뜻일까요?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외기 분단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분단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방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벽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것을 외기분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기분단성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건물이 외관상 완성될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건물이 외관상 완성돼야 됩니다. 이걸 외기분단성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용도성. 이 용도성은 그 의미가 뭐냐면 갑은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사방에 벽이 있고 지붕이 있다고 해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이 뭐 옛날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기다 모닥불 피워놓고 알아서 모닥불 옆에서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객실이 설치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객실을 설치해야지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겠죠. 이게 용도성이에요. 그 건물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지어진 용도,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이를 용도성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건물이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죠. 맞아요. 그래야지만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돼야지만. 그런데 이 등기법상의 건물은 등기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하는데 민법상의 건물의 성립 요건과 다르죠. 민법에서는 건물이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됩니까? 성립이 됩니까? 안 들으셨어요, 이것도? 지붕이 있고 주벽이 설치되면 민법상 건물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지붕이 있고 주벽이 설치됐으면 민법상 건물이 성립되는데 그거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민법상의 건물의 성립 시점과 등기법상의 건물의 성립 시점은 달라요. 민법상의 건물은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 그것 때문에 성립 시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성립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의 개념과 등기법상의 건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등기법상 건물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등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등기법상의 건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외우셔야지만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97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 중에서 토지, 건물이 있죠. 그 중에서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는 한 필지 토지마다 등기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필지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셋째 줄에 인위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이 필지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든 개념이라고 공간정보법에서 강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사건에서 사는 개인 사자예요. 즉 개인의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즉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건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하여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하에 국유토지는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하천법이 개정이 2009년도가 20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모든 하천은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하천은 이제 등기가 가능해요. 책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죠? 네. 그래서 그건 지워주셔요. 네. 국유하천은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건 지워주십니다. 국유하천만 지워주면 되겠네요. 국유하천만. 공유수면 하의 토지. 공유수면은 뭐죠?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땅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당연히 등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천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모든 하천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출제가 된 것 같은데 하천 중에서 하천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하천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한강, 낙동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용수를 공급받죠. 수돗물 공급받죠. 맞습니까? 두 번째, 농업용수도 공급받죠. 세 번째, 공업용수도 하천에서 공급받죠.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이 하천은 원칙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요 A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공통점이 뭐죠? 용익물권, 용익채권입니다. 맞아요. 그럼 A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 A가 이 하천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맞아요.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원칙은 모든 등기가 가능하지만 요 4개의 등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천법상 하천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해요. 하지만 금지되는 등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금지하는 이유는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등기들은. 그래서 이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3가지는 용익물권, 용익채권 이 3가지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등기를 빼고서는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국유하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한필지 토지의 일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건물이 나와 있죠. 건물. 거기 이것도 책이 좀 잘못된 건데 건물은 지붕과 주벽을 갖춘 토지에 정착한 건물로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민법상의 건물을 얘기합니다. 민법상은 지붕과 주벽을 갖추면 민법상 건물이 성립이 돼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상 등기부가 존재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선 지붕과 주벽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사방의 벽을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과 등기법상의 건물을 혼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이 권리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 다 보셨죠? 네. 이건 이거 자체로 출제를 하지 않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보전은 뭐라고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죠. 설정은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전은 불려서 다른 자에게 넘기는 거. 즉 주체가 바뀌는 거. 변경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소멸은 없어지는 거.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등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이런 것들도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4쪽에 등기 요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서 보기는 아직은 힘들어요. 민법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민법 지식을 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을 보시면 등기소가 나와 있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뭡니까? 국가기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관이 나와 있죠.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9쪽을 보시면 등기부가 나오는데 등기부는 좀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분은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해갖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습니다. 100평짜리. 시가는 100억이에요. 요즘은 아파트 한 평이 1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던데 강남에. 두 번째, 종로에 빌딩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시가도 이것도 100억. 이거 100억. 이것도 100억. 종로에 빌딩 하나 갖고 있고요. 세종시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10,000평. 이것도 100억.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때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적 편성주의.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인적 편성주의. 두 번째, 물적 편성주의.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세 번째, 연대적 편성주의. 연대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연대적 편성주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보실 거예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등기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에 3개. 맞아요. 그렇죠. 등기부가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등기부가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등기부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에서는 한 동의 건물, 한 필의 토지마다 등기 기록을 하나씩 둔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적 편성주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기록이 하나씩 존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저는 지금 무엇을 그린 거냐면 아파트 한 동을 그린 거예요.
이 아파트의 이름은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이고요.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요 대자는 기초 대자고요. 땅지자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라고 불러요. 기초 대자입니다. 건물은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죠. 맞아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동중에 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토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 이 토지를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대지라고 부릅니다. 기초 대자를 써요. 이때 이 천일동은 9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9개로 구분되어 있죠. 이 구분된 하나를 구분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건물. 9개로 구분되었고 그 중에 하나를 뭐라 부른다고요? 구분건물이라고 불러요. 구분건물. 그 다음에 9개의 구분건물이 천일동에 집합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천일동을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천일동을 얘기할 때는 집합건물. 요 101호, 202호, 이렇게 303호 이런 것들을 구분건물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천일동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천일동에 대한 표제부가 존재하고요. 이 천일동은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있죠. 따라서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데 면적의 기록은 어디다 기록할까요? 표제부. 맞아요.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 천일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자가 다 따로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천일동에 대한 소유권자는 없어요. 다 따로 존재하니까. 따라서 천일동에 대한 소유권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일동에 대한 소유자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천일동에 대해서 소유자가 없으니까 천일동에 대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을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일동에 대해서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101호를 확인해 보면 101호는 여기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뭐가 있을까요?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한 소유권자 있겠습니까? 소유자 따로 있죠. 소유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1호 소유자는 돈이 필요하면 101호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202호도 102호도 마찬가지겠죠.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103호도 마찬가지겠죠.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2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303호도 마찬가지겠죠.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4호부터 301호까지도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 있겠죠. 맞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 기록입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일동 등기부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천일동 등기부에 관한 내용이 있죠.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이 뭘까요?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불러요. 집합건물 등기부. 그러면 101호 등기부도 이거 맞습니까? 여기 있죠. 따라서 이 등기부의 명칭을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303호 등기부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을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이기도 하고 구분건물 등기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입니까? 9개예요. 왜냐면 법적이라는 의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여기 9명이 있죠. 맞아요. 따라서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인가요?
9개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등기부는 몇 개입니까? 네? 1개예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법적인 등기부는 1개입니다. 그러면 요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에 있어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원칙은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요 집합 건물에서만큼은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구가 몇 세트 있습니까? 9세트가 있어요. 맞죠? 이 안을 살펴보니까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구가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가 존재해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따라서 실질로 판단한다면 법적인 부동산이 9개가 존재하는데 보통의 등기 기록을 구성하고 있는 표제부 갑골구가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가 존재해요. 실질로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예외지만 실질로 판단하니까 보통의 등기부를 구성하는 표제부 갑골구가 9세트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9개의 부동산인데 등기부가 9개가 있으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있으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단어가 없으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실질로 판단한다면 집합건물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312쪽에 등기절차 총론을 볼 겁니다. 등기절차 총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혹시 187조는 아직 안 하셨는데 186조는 하셨습니까? 186조는 뭐예요? 네? 확실히 얘기하셔요. 186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맞아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때 이 법률행위는 혹시 이거 했습니까?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거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네, 그냥. 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대금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채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채권 행위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하셨습니까? 민법에서 법률 행위라는 말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이 법률 행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마이크 드는 행위 하고 있죠. 그리고 떠들고 있죠. 여러분들은 앉아 있죠. 그 다음에 눈 깜빡깜빡 하고 있죠. 볼펜 쥐고 있죠. 이렇게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 많은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 쉬는 행위에 대해서 나라에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도 있겠죠. 그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 이를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법률이 적용이 되느냐면 행위 중에서 법률적 의미가 있으니까 법률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 이를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를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라는 뜻이에요.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그럼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것, 이를 법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것, 이거 민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것을 법률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를 법률행위, 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너무 길죠? 그래서 보통은 교재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 이를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이때 이 권리가 채권 채무라고 한다면, 채권이라고 한다면 채권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채권행위. 맞아요. 그러면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를 뭐라 부를까요? 물권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행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는 뭐라 부를까요? 행정행위. 상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를 뭐라 부를까요? 상행위. 맞아요. 네. 그래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부르고요. 채권 변동을 일으키려는 뜻과 생각이 표시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일까요? 물권행위일까요?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채무가 발생하죠. 그럼 이러한 권리 의무는 채권 채무입니까? 아니면 물권입니까? 채권 채무죠.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채권행위. 그런데 우리 민법 제186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구비한다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법률행위는 물권행위일까요? 채권행위일까요? 힌트. 네?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186조의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행위. 그런데 저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죠. 맞아요. 그런데 매매계약만 갖고서는 물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물권행위는 어디 있을까요? 등기에. 누가 그래요? 채권행위 안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안에 있다고 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독자성 부정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있다고 해서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부릅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 여기까지 얼핏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죠? 186조. 186조의 내용은 요겁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아, 참. 네. 이거 다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때 매매, 물권행위, 등기, 소유권 변동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요 매매나 물권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무슨 법이 있을까요? 매매나 물권행위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채권편, 민법 물권편 이렇게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등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뭘까요?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이 될 겁니다. 소유권 변동, 물권 변동에 적용되는 법률은 뭘까요? 민법의 물권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로 넘어갈 때 두 개의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민법과 등기법이.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이 돼요. 즉 중개사가 개입이 돼 있다면 중개업법, 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한다면 공법, 맞죠?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 이렇게 이제 다양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은 민법과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이때 이 등기법의 위치는 민법에 꼽사리 꼈죠. 그래서 이 등기법을 민법의 보조법률,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법의 위치는 민법의 보조법률,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이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가 강사들에도 나타나요. 등기법 강사는 민법의 보조 강사예요. 진짜인데? 네.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민법의 보조 강사에 불과합니다. 등기법은 네, 저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이 워낙 대가시라서 그 탑에 위치해 있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 민법의 보조 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의치?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신의칙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겁니다. 혹시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 사는 개인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적이라는 말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이런 뜻이에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요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치는 다스릴 치자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이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잘 와닿지 않죠? 그러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갑과 을 간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국가 너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불러요.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국가 너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게 뭐라고요?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의칙보다 이 사적 자치 원칙이 훨씬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민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줘야 되겠죠. 관철이 돼야 됩니다. 민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민법의 보조법률, 민법의 실현법률인 등기법에서도 이 사적자치 원칙이 관철이 돼야 돼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 갑은 이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죠. 그리고 을도 사고 싶을 때 사는 거죠.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매대금도 갑과 을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죠.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 그럼 이 사적 자치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신청주의로 나타납니다. 신청주의로. 그럼 이 신청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죠. 맞아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갑과을이 등기 신청 있을 때만 등기한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다시요.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하고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기소가 알아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는 신청주의로 나타납니다. 국가는 신청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알아서 등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예외는 뭘까요? 갑과을이 신청하지 않을 때도 등기관은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예외겠죠. 그럼 이건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에 위반이 되니까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 근거 법률이 있을 때는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만 등기한다고 했죠. 다만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이 없을지라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신청이 없을지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 규정, 법률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신청주의라고 했죠.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임의 신청. 그러면 이 임자는 맡길 임자예요. 의는 뜻의 자입니다. 그러면 임의 신청은 무슨 뜻일까요? 신청 여부를 갑과을이 뜻에 맡겨놓은 신청. 즉 갑과을이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 신청이라는 겁니다. 혹시 민법에서 임의법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임의법규. 임의법규는 뜻이 뭐예요? 네? 반대말은 뭐예요? 강행법규는 뜻이 뭡니까? 강제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규. 강제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 강행규정, 강행법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임의법규는 무슨 뜻입니까? 이 법규를 지킬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법규정.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규정, 법규. 요 임자는 맡길 임자, 의는 뜻의 자예요. 그러면 임의 신청은 무슨 뜻입니까?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 신청, 임의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예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신청 의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니까 이것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 법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개의 법에서는 당사자 갑과을에게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갑과을에게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세 개의 법률에서는. 이때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셔요. 아직은 어려우니까. 근데 부실법은 뭐냐면 명의신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명의신탁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남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등기를 했다는 거죠. 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의무. 이게 부실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실법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고 민사특별법의 일종이에요. 민법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이 내용은 좀 쉬워요. 내용이 나중에 아주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최고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4월쯤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설명드려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고요. 이거는 둘 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냥 들어만 두셔요.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건 예외입니다. 예외. 이 임의 신청도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의미는 뭐냐면 당사자 혹시 민법에서 했습니까? 하셨어요? 당사자의 뜻이 뭐예요? 당은 담당한다 라는 뜻이고요. 사는 일사자예요. 맞나? 괜히 썼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담당한다는 뜻이고 사는 일사자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일을 담당하는 자. 그럼 이 일은 법률행위 하는 일을 얘기해요. 법률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자. 누굴 얘기합니까? 갑과 을.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갑과 을을. 갑을 일방 당사자, 을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이방 당사자 이렇게 불러요. 갑을 매도인을 일방 당사자, 을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이방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이 아닌 다른 자를 뭐라 부르겠습니까? 제3자. 갑을 일방 당사자, 을을 이방 당사자. 그럼 갑과 을을 제외한 다른 자를 숫자가 3이 나와야 돼요.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얘기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갑과 을 중에서 하나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관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란 용어 대신에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청이라는 용어 대신에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럼 촉탁과 신청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등기소고 등기를 요구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등기를 신청한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이때는 뭔가를 위촉하고 부탁한다라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뭔가를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 국가기관이 등기소이고
등기를 요구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까요? 등기를 촉탁한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건 공권력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관계, 수직 관계입니다. 이때 아래쪽에 있는 국민이 위쪽에 있는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할 때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는 공권력을 기준으로 할 때 수평 관계, 대등한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때는 대등하니까 대등하니까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이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다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같아요.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죠. 따라서 신청에 관한 규정들은 촉탁에도 준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서 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등기를 요구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짓으로 등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근데 국가기관이 등기를 요구할 때는 거짓으로 등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롭죠. 그렇다면 신청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들은 촉탁에 준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요구할 때는 거짓으로 등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될까요? 안 될까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출제가 됐던 지문들이에요. 출제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반인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국가기관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니까 신청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준용이 됩니다. 다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는 준용되지를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당사자 신청도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공동신청은 조금 이따 볼 것이고요.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보실 건데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